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관련 속보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줌 싸개 소녀는 쓰러지지 않아. 이런 제목의 외신이 들어왔네요. 그 혹시 그 동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역시 뭔가 아시는 분이야. 우리 박 PD는. 박 PD가 얘기한 대로 그 동상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니 그 동상과 테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외신에 들어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요, 테러로 인해 충격에 빠진 브뤼셀 시민들이 결코 테러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온라인에 막 표출하고 있대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 올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벨기에를 상징하는 아까 얘기 드렸던 오줌 싸개 소년 동상, 이거를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이 벨기에가 고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 국기와 오줌 싸개 동상의 이미지를 합성한 이런 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재미난 게 있어요. 오줌 싸개 동상이 무기를 든 테러범들을 향해 가지고 오줌을 갈기는 이런 장면도 있어. 또 불붙은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을 오줌으로 꺼버리는 이런 재미난 모습도 있다고 해요. 테러 공포를 유머로 넘기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줌 싸개 동상의 이름이 마나켄 피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피스가 오줌 싸다는 얘기인데, 이게 발음이 피스랑 비슷하잖아. 평화. 그래서 마나켄 피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도 이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오줌 싸개 동상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619년 제작이 됐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네요. 400년 가까이 됐군요. 그렇죠. 근데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60c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청동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뤼셀 시민들은 이렇게 부른대요. 가장 나이가 많은 시민. 왜냐면 400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줌 싸개 동상은 오명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세계 3대 허무 관광지 이렇게 불린대. 오줌 싸개 동상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 가봤더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60cm 청동상인 거야.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 60cm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동상에 관련된 유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 동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벨기에가 상당히 국난의 위기에 있었대. 뭐냐면 바로 옆 나라죠. 프랑스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브뤼셀 성벽을 막 파괴하려고 하는데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아까 이미지처럼 폭탄의 도화선을 오줌으로 꺼버렸대. 그래가지고 도시를 구했다는 일화가 있대요. 그게 그럼 팩트였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명이 안 됐으나 브뤼셀 시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하나의 설화 비슷한 거죠. 신화나 설화 비슷한 거. 그 오줌을 왜 쌌는지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 싸개 소년이 테러를 물리쳐 줄 것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바람이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동상의 유래처럼 오줌 싸개 동상이 테러와 중흥, 이런 폭탄에 붙은 불을 끄는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도 뭔가 좀 행동을 하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동상이 하나 있잖아. 소녀상. 그렇죠. 지금 소녀상 관련된 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소녀상을 서울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을 수는 없을까요? 브뤼셀 시민들은 오줌 싸개 동상을 브뤼셀의 상징으로 삼고 있잖아.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RPG 최후의 무기, 이제 드래곤이 무기다. 세상에 없던 전쟁, 크레이지 드래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박 PD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예. 곧 사교육비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애가 들어간 학교가 특성화 학교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 동그라미 그리기, 직선 그리기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좋은 학교인 것 같은데. 예, 더 좋은 건요. 숙제가 없습니다. 우와, 애들이 진짜 신나하겠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교육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박 PD와 달리 사교육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우울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쓰는 돈이요.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교육비 지출이 주거비보다 작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래. 이 자료는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통계청이 소득 구간별로 가구당 가계 수지 이걸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지난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 우린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 가구의 실제 주거비를 계산해 봤더니만요. 월 평균 32,710원. 근데 교육비는 23,489원. 그러니까 주거비가 더 많은 거야.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의 2003년 실제 주거비와 교육비는요. 각각 34,899원. 41,236원. 이렇게 됐거든요. 오히려 2003년보다 작년이 더 줄었어. 그만큼 먹고 살기가 빡빡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2006년에는 교육비가 실제 주거비에 비해 1.7배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4년에는 교육비가 실제 주거비보다 1.1배 이 정도밖에 많지 않았고요. 결국 작년에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전된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실제 주거비는 조사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대. 그런데 교육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주거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고 있다. 이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는 명확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걸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거비는 그대로고 예. 교육비는 줄어들고 왜 그럴까? 제가 좀 따져봤더니만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죠. 이제는 빚 내기도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거비 자체는 줄이기가 힘드니까 빚을 못 내니 교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계층 간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천에 용나는 거. 근데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저소득 가구에서 교육에 쓰는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즉 앞으로는 계층 간 이동이 원천 봉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지난달이죠. 카드 승인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14%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늘어난 걸까요? 경기 어렵다, 살림이 빡빡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14%나 늘었어요. 오늘 여신금융연구소가 2월 카드 승인 금액을 집계를 했더니 52조가 나왔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유를 따지고 봤더니 자동차 관련 카드 승인 금액이 유독 높았대요. 지난달 국산 신차 판매 카드 승인 금액이 1조 9,300억, 수입차 판매 카드 승인 금액은 771억 원, 각각 11.7, 11.8 증가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개별 소비세 인하 이게 연장됐었잖아. 그 영향이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이 29일까지 있었죠? 윤달이잖아요. 날짜도 하루도 많았고. 그렇죠. 영업일수가 늘어난 것도 배경이 된 거죠. 이걸로 우리나라 소비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진짜 힘들겠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런 생계형 체납 가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00만 가구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100만 가구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는요. 오늘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 여기서 발표를 했네요. 2015년 1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 가입자 가구 이걸 조사해 봤더니만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대요. 체납액은 무려 2조 4,600억 원. 엄청 많죠? 6개월 이상 체납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140만 가구가
모두 다 생계형은 아닌가 봐요. 이 가운데 진짜 생계형 체납 가구 이걸 조사해 보면요 94만 가구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체납 가구의 67%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3%는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죠? 떼먹는 거지 한마디로. 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에 가구주가 보양하는 가구원이 평균 0.9명이래요. 이걸 고려하면 생계형 지역가입자 체납자는요 무려 180만 명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생계형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건보공단에서는요 이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고 있대요. 뭐냐면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 이렇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이분들은 돈을 못 내더라도 진료를 일단은 먼저 받을 수 있다. 근데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사람도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2억?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에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급 이걸 다 합쳐봤더니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4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임금 수입이 8억 6,860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13.1% 1억 달러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1980년부터 이 통계를 작성을 해왔는데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9,828억. 그런데 해외에 취업한 국민이 현지에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통계에서 빠진대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 소득은 훨씬 많겠죠. 아 그렇군요.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임금 수입이 늘어난 거는 해외 취업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해외 취업을 한 사람이 2,900명, 2014년보다 73%가 늘었어요. 아니 박 대통령이 중동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중동에 많이 갔나? 그런가 봐요. 국내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강국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조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터넷 평균 속도가요. 8분기 연속 세계 1위래. 세계 1위요. 예. 거기다가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전 분야 걸쳐서 1위래요. 우리 사무실은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 자료는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코리아가 오늘 발표를 했네요.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한 26.7 메가bps래요. 그러니까 8분기 연속 세계 1위. 우리나라 바로 다음 세계 2위는요. 의외로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가 차지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가입자가 적어서 그래서 빠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있죠? 이거 도입률도 각각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각 속도마다 모두 1위예요. 특히 요즘 4K 영상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엄청 초고화질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보내주려면 최소한 15메가bps가 돼야 되는데 이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도 19%나 된대. 이거는 2014년보다 5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박 PD도 잠깐 얘기했지만 빠르기만 하면 뭐해. 실제 써보면 느린데. 그렇죠. 도대체 이 빠른 속도는 어느 나라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안은 꼴찌라서 전 세계 해커들이 뛰어놀고 있고 액티브엑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이세돌이랑 알파고 경기 때 이세돌 구단이 사국대 한번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긴 이유가 알파고가 액티브엑스를 잘못 깔아가지고 그렇대.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인데 예. 이거 버스 얘기네. 왜 자동차랑 버스랑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뭐 버스도 자동차의 일종이긴 하죠.
아 근데 박 PD가 좋아하는 자동차는 주로 승용차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맛있다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겠어요? 살찌잖아. 가끔 안 먹는 것도 먹어봐야죠. 오늘은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청취자분들은 지방 여행, 출장 가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KTX가 제일 편한 것 같던데요. 그죠? 빠르고 쾌적하고 무엇보다 길이 막힐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가끔 운행을 안 해서 문제지. 네. 그래서 KTX, 새마을, 무궁화 이런 기차를 많이 타실 텐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3년 연속 동결됐어요. 이건 반가운 소식이네. 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업계가 올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2013년 3월에 각각 4.3%, 7.7% 올린 이래 3년 동안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총선이 끝나면 번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가결이 동결됐다. 우리가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기차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결이라도 해야 기차를 타던 사람들이 버스를 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작년부터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아, 그렇지. 원유는 5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세후 공급가죠. 이 공급가는 반 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속버스, 시외버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뭐겠어요? 기사님 월급 그리고 기름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름값은 반토막이 났어. 근데 동결이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버스는 보통 경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유값이 얼만가 하고 간만에 찾아봤습니다. 리터당 평균 1,100원대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는 와우 1,700원, 1,800원대였어요.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은 40%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 떨어졌네. 그런데 이날 고속버스 가격은 동결을 잠정 합의했단 말이죠. 기름값이 40%나 떨어졌는 동결을 가장한 인상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동결을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버스를 모시는 기사님들 이분들 월급은 올라갔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올려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0%나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버스비가 동결이 됐다는 거는 기사분들 월급을 올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버스노조 파업 뉴스 심심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분들이 왜 파업을 할까요? 당연히 임금 인상이 이슈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측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깻잎 한 장 그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깻잎 한 장만 올려주나요? 깻잎 한 장만큼 올려주는 거야. 고속버스 운전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서 좀 비슷한 서울버스조합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6월에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임금을 3.7% 인상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이게 겨우 3.7%예요? 그나마 이것도 노조에서는 7.3% 인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사측이 됐거든? 동결이야. 이렇게 돼서 파업을 한 해 만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3.7이 나온 거예요. 오호. 기름값 40% 떨어졌는데 3.7이 웬 말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건 역시 인상을 가장한 인하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 임금은 더 떨어졌겠네요. 그리고 아주 이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것 같아요? 회사가 책임져야죠.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에이, 말도 안 돼. 기사분이 자비로 이걸 처리하는 게 관행이래요. 관행. 이게 진짜라고요? 관행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아서 그렇게들 한다. 이런 거잖아. 아니 왜 알아서 그렇게 할까요? 알고 봤더니요. 이거를 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면요. 그 사고를 냈던 기사분은 운행일수 제한 또는 중단, 페널티를 먹는다는 거야. 이거는 너무 갑질 아니야? 운전을 못하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이 대폭 깎이겠죠. 그러니까 기사분 입장에서는 계산기들
두드려 볼 거 아닙니까? 요거 깎이는 거랑 내가 자비로 토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싸게 먹힐까? 대부분 자비로 사고를 처리한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하네. 물론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모럴 해저드 예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운전 기사분들의 피를 뽑아 먹는 거야. 그렇죠. 이거야말로 버스 회사의 모럴 해저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번 고속버스, 시외버스 가격 동결이 소비자 그리고 버스 근로자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차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고속버스가 왜 이렇게 보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네요. 불행 중 다행인지 고속버스 업계가 가격 동결 말고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대요. 아, 그래도 뭔가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요. 설마 뭔가 있겠지. 작년 7월부터 청소년한테 20% 할인을 해줬대요. 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요 노선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뭐 이런 데겠죠? 10+1 이 방식의 할인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10장을 사면 한 장 공짜. 그렇죠. 거기다가 이 10장을 산다는 게 날짜가 시간이 정해진 걸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10장을 사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비행기도 자기가 원하는 날짜 시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비장의 카드가 고급형 고속버스입니다. 고급형 고속버스가 뭐냐? 우등버스 타보셨죠? 타봤죠. 우등보다 더 우등한 버스예요. 이거는 우등보다 더 우등하면 뭐예요? 우등 버스야. 그래서 일단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요 두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여름부터. 근데 고급형 고속버스는요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 또는 심야 운행에만 돌린다고 해요. 거기다가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들어서 공간을 넓힌대. 이건 편하겠네. 거기다가 이게 백미예요. 비행기 1등석처럼 칸막이, 모니터, 충전기 이걸 깔아준다는 거야. 아, 그러면 누워서 좀 쉴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등 고속버스가요. 일반 고속버스 대비했을 때 50%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고급형 고속버스인 이 우등 버스는 얼마일까? 우등이기 때문에 우등보다 30%가 비싸다고 해요. 엄청 비싸죠. 아니, 그러면 우등 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이게 얼마가 더 비싼 거예요? 2배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국토부 설명은요. 그래도 KTX나 비행기보단 싸다는 거야. 거기다가 한밤중에 누워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대박 아니냐. 근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 KTX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 무궁화, 배차 간격이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코레일이 KTX를 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서울, 부산 2시간 40분에 주파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KTX는 서울역, 부산역 기준으로요 15분마다 한 대씩 출발을 해. 근데 새마을이나 무궁화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후로 2시간, 3시간 동안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KTX를 탈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거 꼼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새마을 무궁화를 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렇죠. 워낙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고급형 고속버스 역시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우등이 나왔을 때 일반 버스 배차 간격이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등 고속버스 탔던 기억이 다들 있을 거예요. 고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가격을 올리는 거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칸막이 얘기 나왔잖아. 네, 칸막이. 이거 아이디어는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은 아실 거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 정말 많죠. 아, 그런가요? 누워서 잠을 자면서 가야지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입금했는데 왜 확인 안 해? 그러면 입금 안 됐거든? 안에서 싸우는군요. 가는 내내 싸웁니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 칸막이, 비행기 1등석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그렇군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고급형 고속버스에는 아예
전화를 불통을 되게 만드는 거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 문자나 카톡만 받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박 PD가 얘기했던 고속버스의 불편한 진실 듣다 보니까요. 그 과자 얘기가 생각나네요. 과자요? 과자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동결시키면서 몰래 중량을 줄여버리잖아. 아,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올려놓고선 얘네들이 꼼수를 피는 거야. 우리는 가격 절대 올리지 않았다. 그쵸. 과자 양도 줄이고 가스 질소 과자. 이거랑 똑같은 거네. 동결을 한다고는 했는데 글쎄요. 동결을 가장한 가격 인상 그리고 소비자 피해 막심.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최근에 국내에서 보면 롯데가가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그쵸? 막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SK텔레콤, KT, LG U+, 이런 데도 지금 막 소송 벌이겠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유가 있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당연히 소송을 걸 만한데 이걸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좋지 않죠. 롯데 아주 불편한 진실이 다 까발려졌고 SK텔레콤, KT, LG U+의 불편한 진실도 드러나 버렸고.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이런 소송전을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재미난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요. 뭔 얘기냐면 1990년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랑 스티븐스 항공사, 이 두 항공사가 저가 항공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이 두 항공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소송전이 걸린 거야. 왜 그랬냐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저스트 플레인 스마트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미 스티븐스 항공사가 플레인 스마트, 그러니까 저스트만 더 넣은 거야. 이런 슬로건으로 이미 하고 있었어. 당연히 스티븐스 항공사에서는 야! 이게 말이 돼! 왜 우리 거 뺏겨?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스티븐스 항공사는 바로 소송을 걸겠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아니 저스트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똑같아. 이러면서 서로 양측의 감정 싸움까지 아주 격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어느 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이끌고 있는 허브 켈러 회장이요, 스티브스 항공사의 커드 휘얼드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우리 미국 댈러스에 있는 한 체육관에 모이자. 허브 회장이 이 스티브스 항공사 회장한테 우리 1대1 결투를 벌여서 승부를 벌이자. 소송까지 하게 되면 비용 많이 들고 이거 우리 둘 다 죽는 일이다. 그냥 1대1로 결투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총싸움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저가 항공사를 이끄는 두 회장이 결투를 벌인다? 이거 대서특필감이잖아. 방송사나 신문사는 이 대결을 댈러스의 결전, 아까 댈러스 체육관에서 벌어지니까 댈러스의 결전이라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체육관에서 그 회장 둘이 벌린 대결 종목이 뭔지 아세요? 닭싸움? 닭싸움보단 조금 더 팔씨름이었다는 거예요. 팔씨름. 네. 재미난 것은 이 팔씨름 대결을 제안한 사람이 아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허브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허브 회장은 그 스티븐스 항공사 회장보다 훨씬 나이가 많어. 나이가 많은데도 팔씨름 대결을 제안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스티븐스 항공사의 커트 회장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방송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개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에서는 당연히 젊은 스티븐스 항공사의 커드 회장이 이겼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들 박수가 치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명장면이 연출이 돼요. 커드 회장이 허브 회장을 딱 끌어안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경기는 내가 이겼지만 광고 문구는 허브 회장이 계속 쓰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허브 회장은 이거를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낀 소송 비용을 다 기부를 해버렸어. 결국 두 항공사는 이 경기 하나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게 되고 또 두 회장은 진짜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장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대요. 네. 특히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지금도 제일 잘 나가는 항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대. 현재도 미국에서는 이 허브 회장과 커드 회장의 이 팔씨름 대회를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도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경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란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이 상당히 유쾌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